중세 유럽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은 엄숙한 교회, 라틴어 미사, 농노를 옥죄는 영주, 그리고 금욕을 강요하는 교황의 이미지를 떠올릴 겁니다. 교과서도 다큐멘터리도 늘 그렇게 말해왔으니까요. 근데 잠깐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야기들은 전부 왕이나 교황, 대귀족 같은 극소수 권력자들의 시선으로 쓰인 겁니다. 정작 당시 인구의 90% 가까이를 차지했던 평범한 농민과 서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들도 정말 교회가 시키는 대로, 영주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을까요? 오늘 그 진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굉장히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에요. 중세 서민들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면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왕의 칙령, 귀족의 편지, 교황의 문서는 넘쳐나는데 정작 밭을 갈고 양을 치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자고 사랑했는지를 담은 기록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당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거의 다 성직자였는데 그 성직자들 입장에서 굳이 흙 묻은 농민들의 일상을 기록으로 남길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책에 서민이 안 나오는 건 그들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어요. 딱 한 명,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중세 서민들의 생생한 일상을 수천 페이지짜리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아주 집요하고 꼼꼼하게요. 누구냐고요? 그건 다음 챕터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자크 프루니에라는 주교입니다. 나중에 교황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에요. 1317년 그는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자락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 몽타이우로 향합니다. 인구 고작 250여 명 남짓한 시골 마을이었는데 이곳에 카타르라는 이단 종교가 퍼지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프르니에는 보통 주교가 아니었습니다. 이단 하나를 잡기 위해 마을 전체를 통째로 뒤집어 놓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는 마을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불러다 앉혀놓고 어제 누구 집에서 잤는지, 밥은 누구랑 먹었는지, 잠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까지 전부 캐물었습니다. 이단 신문이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건 14세기 중세 서민 생활의 초정밀 다큐멘터리였어요. 그가 남긴 조사 기록은 훗날 역사학자들에게 발견되면서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지배층 시각이 아닌 진짜 흙바닥 민중의 시선으로 중세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처음으로 열린 거죠. 그 기록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몽타이우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사는 집부터 들여다봐야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랑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요즘 집이라고 하면 가족끼리만 쓰는 독립된 공간이잖아요. 현관문 닫으면 그게 내 세계고 외부와 딱 분리되는 구조죠. 근데 몽타이우의 집은 달랐습니다. 부부와 아이들은 기본이고 먼 친척, 오다 가다 들른 손님, 심지어 돼지랑 소까지 한 공간에서 뒤엉켜 살았어요. 냄새가 어땠을지는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당시 사람들에게 집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다는 겁니다. 건물만 집이 아니었어요. 가족이 농사 짓는 밭, 가축을 키우는 외양간, 그 모든 게 하나로 묶여서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집은 쉬는 곳이 아니라 먹고 벌고 사귀고 믿는 모든 활동이 동시에 벌어지는 삶의 종합 무대였던 셈이죠. 요즘 식으로 말하면 집이 곧 직장이고 식당이고 커뮤니티 센터였던 겁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중세 서민들의 하루는 시작되고 또 끝났습니다. 그럼 그 좁은 집 안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어울렸을까요? 프루니에의 기록을 보면 꽤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몽타이우 사람들은 면도도 안 하고 목욕도 거의 안 했어요. 씻는다는 개념 자체가 희박했던 거죠. 대신 그들에게는 나름의 위생 루틴이 있었는데 바로 서로의 몸에서 이를 잡아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엔 이게 진짜 중요한 사교 활동이었어요. 누군가의 집에 3355 모여서 서로 머리카락을 뒤지며 이를 잡아주는 그 시간이 요즘으로 치면
카페에서 커피 마시며 수다 떠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누는 대화가 또 보통이 아니에요. 종교 얘기, 농사사기, 마을 정치 얘기가 오가다가 슬쩍 저 집 부부가 요즘 사이가 안 좋대라는 가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요. 이 잡는 자리가 곧 토론장이었고 정보 교환소였고 감정을 나누는 사랑방이었던 거죠. 위생 수준은 형편없었지만 사람 사이의 온기만큼은 지금 못지 않았던 겁니다. 집이 사교 공간이었다면 종교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원래 가톨릭 규칙대로라면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만 드려야 했어요. 근데 몽타유 사람들은 마을에 교회가 버젓이 있는데도 주로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성직자가 진행하는 미사는 전부 라틴어였습니다. 글도 모르는 농민들 입장에서 라틴어 미사는 그냥 알 수 없는 주문 소리였던 거예요. 감동도 없고 이해도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발길이 멀어진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성직자의 눈을 피해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카타르 같은 이단 교리가 아무런 필터 없이 마을 전체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성직자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 밖에서 신앙이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는 권위를 내세웠지만 정작 민중의 마음속 종교는 교회 담장 밖에서 자라고 있었던 셈입니다. 가톨릭의 엄숙주의는 지배층의 이상이었을 뿐 실제 서민들의 신앙은 훨씬 날 것이고 자유로운 형태였던 거죠. 근데 그 신앙이라는 게 또 단순하지가 않았어요. 몽타유 사람들의 믿음은 기독교라고 부르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많았거든요. 중요한 일을 앞두면 점을 쳤고 집안에 복을 불러온다며 죽은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부적처럼 모셔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명백한 미신이죠. 근데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단인지 정통 가톨릭인지 아니면 그냥 옛날부터 내려온 풍습인지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효과 있어 보이면 다 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일요일이 되면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나가 미사를 드렸습니다. 평일엔 이단 교리 따르고 부적 챙기고 주말엔 교회 나가고 지금 보면 완전히 모순이지만 그들에게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중세의 종교는 교황이 설계한 대로 정밀하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기층 민중 사이에서는 온갖 믿음이 뒤섞인 채 굉장히 유연하고 혼란스럽게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몽타유 마을의 공식 신부 피에르 클레르그예요. 교황청이 정식으로 임명한 성직자였는데 이 사람이 뒤로는 카타르 이단의 열렬한 신봉자였다는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가톨릭 신부는 공식적으로 독신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클레르그 신부는 마을 영주의 부인을 포함해서 무려 12명이 넘는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주교 조사 과정에서 나온 여성들의 반응이에요. 이 여성들은 신부와의 관계가 서로에게 즐거움을 줬으니 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심지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쪽이 합의만 하면 동성 간의 관계도 전혀 잘못이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 있었습니다. 중세가 시작된 지 수백 년이 지난 14세기에도 교회가 강요하는 금욕주의는 실제 민중의 삶 속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민들은 교회 눈치를 보면서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꽤 자유롭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몽타유의 삶이 마냥 자유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요. 당시 이 마을 여성들은 대부분 10대 중반에 자신보다 15살에서 20살은 많은 남성과 결혼해야 했어요. 선택권 같은 건 없었죠. 그리고 그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에는 남편이 어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구조였던 거죠. 근데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 권력 구도가 영원히 유지되지는 않았거든요. 남편이 늙고 병들기 시작하면 집안의 실권은 자연스럽게 다 큰 아들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젊은 시절 폭력에 시달렸던 어머니를 극진히 모셨고 마을에서도 나이든 여성은 지혜로운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반대로 젊은 시절 권력을 휘두르던 늙은 남성들은
힘이 빠지면 가정에서고 마을에서도 소외되는 신세가 됐어요. 억압과 폭력이 난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권력의 방향이 뒤집히는 아이러니한 구조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갈게요. 중세하면 귀족과 농노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다고 배우잖아요. 근데 몽타이우에서는 영주의 부인과 농노의 부인이 낮에 모여서 함께 수다를 떨었습니다. 신분 차이가 일상에서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조사 기록을 분석한 역사학자들은 이 지역에서 억압적인 농노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했거나 있더라도 영주의 속박이 그리 무겁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마을 내 갈등의 주된 원인은 계급 투쟁이 아니라 부유한 농민들 사이의 재산 다툼이었거든요. 한편 이 마을에는 정착하지 않고 여름엔 프랑스, 겨울엔 스페인 쪽으로 양떼를 몰며 떠도는 양치기들도 있었어요. 가난하고 결혼도 힘든 처지였지만 이들은 떠돌며 어디서나 친구를 사귀고 억압받는 여동생을 직접 구출하러 달려가는 등 교과서 속 중세 농민과는 전혀 다른 놀랍도록 능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몽타이우라는 작은 마을 하나가 남긴 이단 신문 기록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중세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훨씬 인간적이었다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도 영주의 철권도 서민들의 실제 삶 구석구석까지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을 넘어 어울렸고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신을 믿었고 금욕을 강요받으면서도 욕망에 솔직했어요. 물론 동시에 어린 아내를 향한 폭력이 일상이었던 야만적인 면도 공존했습니다. 자유와 폭력이 한 공간에 뒤섞인 낯설고 모순적인 세계였던 거죠. 역사는 늘 권력자의 시선으로 쓰입니다. 하지만 진짜 시대의 온도는 이름 없는 사람들의 하루하루 속에 있어요. 몽타이우 사람들이 바로 그걸 증명해 줬습니다. 거칠고 지저분하고 모순투성이었지만 그들은 분명히 살아 있었고 나름의 방식으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